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온 TV 오무주면의 김승재입니다. 지난 1월 19일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 신분 상태에서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넉 달 만에 다시 구속이 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3대 특검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한 주간의 주요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구속 심사 받으셨는데 심경 어떠신가요? 한 주간 보도 내용을 짚어보는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안지연입니다. 고령운전자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정책적 대응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어 대책 마련의 시급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이 요구되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보도는 반복되는 고령 운전자의 돌진 사고를 막기 위한 속도감 있는 정책 대응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서울시청역 역주행 참사 발생 1년이 지났지만 대관령 휴게소와 마포구 공원 등 고령 운전자의 돌진 사고는 반복되고 있는데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매년 늘어 지난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는 사고는 늘고 있지만 대책 논의는 여전히 더디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는 참여율이 2%로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라며 운전 능력을 평가해 운전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제가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생계와 이동권 문제가 걸려 있어 무작정 도입하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는 지역과 운전자의 상황을 고려한 기준의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보도는 차량 급출발을 방지하는 장치 설치도 비교적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이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도는 고령 운전자 돌진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도적 대응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통계 자료를 통해 사고의 심각성을 드러냈고 자진 반납제의 한계와 조건부 면허제, 급출발 방지 장치 설치 등 대안의 필요성도 함께 짚었습니다. 특히 정책 추진이 정체 상태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 사회적 관심을 유도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예방 대책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는 설명은 있었지만 법안 논의가 왜 지연되고 있는지 그 정치적 사회적 맥락까지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아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함께 제시되었다면 더욱 깊이 있는 보도가 되었을 것입니다. 국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면서 보안에 대한 근본적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등의 제도로는 사고를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지난 6일 일요와이드의 보도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해결책 마련의 필요성에 주목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 사이버 침해 사고는 총 1,800여 건으로 전년 대비 약 50% 증가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여러 기업에서 대규모 유출 정황이 포착되어 올해는 이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유출 사고가 전방위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보도는 대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업체들은 보안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는데요.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과징금 등 징벌적 대응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IT 대기업들과 민간 협력을 통해 표준화된 정보보호 서비스 운영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했습니다. 아울러 보도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정보보호 투자 공시 의무화를 통한 책임 강화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규모가 작은 업장일수록 형식적 대응에 그칠 우려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이 보도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관련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를 전달했습니다. 국내 기업의 사이버 침해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다양한 업종에서 대규모 유출 정황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을 전해 그 심각성을 부각시켰습니다. 보도는 중소기업이 보안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징벌적 조치 외에 민간 협력을 통한 표준 정보보호 서비스 도입, 정보보호 투자 공시 의무화 등 제도 개선 논의도 함께 소개하며 대응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제도적 대안이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기업들이 느끼는 부담이나 현장의 수용 가능성에 대한 분석은 부족했습니다. 제도의 실효성과 현실 적용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더해졌다면 시청자들이 제안의 현실성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일상 속 대응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노동 현장과 시민들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해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보도는 고용노동부가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의무화하는 규정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재검토 권고를 제고해달라며 재심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과 5월 해당 조항이 획일적이고 중소 영세사업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재검토를 권고했고 최근 기록적 폭염으로 중대재해 우려가 커지면서 노동부가 재심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도는 낮 최고 38도 폭염을 피해 계곡과 산을 찾은 피서객들의 모습을 전했는데요. 집에 있는 것보다 시원하게 느껴진다는 피서객의 말을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습도가 높은 요즘 날씨에는 체온이 잘 식지 않아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라고 조언하는데요. 특히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위험이 크며 가정에 에어컨 등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보도는 야외 활동을 해야 한다면 가장 더운 낮 12시에서 5시 사이를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 휴식 등 건강 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보도는 기록적인 폭염 상황 속에서 시민들의 일상과 노동 현장의 대응을 함께 조명하며 폭염을 일시적인 기상현상이 아닌 사회적 관리가 필요한 위험 요소로 다뤘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돋보입니다. 특히 제도적 대응과 생활 속 예방을 함께 전달해 개인과 정부 모두의 역할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폭염 대응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폭염을 단순한 기후 문제가 아닌 사회적 대응이 요구되는 재난 상황으로 인식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부족했고 노동 현장의 제도 개선과 관련해 중소 영세사업장의 현실적 부담이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 더해졌다면 폭염 대응을 둘러싼 과제에 대해 보다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속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법정 시한은 넘긴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협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의 관련 보도 살펴보겠습니다. 보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으로 최저임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지난달 말까지였던 법정 시한은 이미 넘겼고
매년 고용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8월 5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노사는 거듭 수정안을 제시하며 의견을 교환했지만 1,900원과 1,180원 사이 720원 차를 두고 힘을 겨뤘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물가 인상을 두고 이견을 보였습니다. 노동계는 물가가 오른 만큼 인상률이 높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고 경영계에서는 고물가 부담을 취약 사업주에게 전가하는 것은 가혹한 저사라며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보도는 결국 공익위원들이 나서 1,210원에서 1,440원, 인상률 1.8%에서 4.1% 구간을 중재안으로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사 양측은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하면 위원회가 합의나 표결을 통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보도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과 공익위원 중재안 제시 과정을 중심으로 협상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을 균형 있게 소개하고 법정 시한이 경과된 상황과 향후 절차도 함께 다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특히 보도에서는 최저임금 심의가 단순한 임금 수치를 넘어서 노동자의 생계와 취약사업주의 부담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을 짚어 최저임금 결정이 갖는 현실적인 무게를 전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위원 중재안의 기준이나 과거 심의와의 비교 등을 덧붙였다면 중재안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연합뉴스TV 시청자 평가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 및 평가해보는 시간이죠. 캠퍼스 TV 리포트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국대학교 김영빈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영빈 학생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일요일에 방송되는 연합뉴스TV 스페셜을 모니터링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폭염에 대해 다뤘습니다. 네. 폭염은 이제 사회 인프라를 위협하고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 재난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 사회가 보여주는 다양한 과학적 지혜를 방송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폭염 시기 가장 부담이 큰 방송은 대구광역시 중구 야외 작업을 하는 환경미화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한여름이면 체감온도 40도가 넘어가는 무더위. 이른 아침에도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항상 여름에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나와 환경미화를 시작합니다. 뜨거운 열기를 막으려 겹쳐 입은 옷 때문에 체감온도는 높아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야외 작업자 스스로 몸 상태를 살피는 게 중요한데요.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분을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 번화가 특성상 쓰레기 배출이 많은 데다 더위까지 겹치면서 업무에 무리가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할 지자체 역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책을 환경미화원들과 함께 모색했습니다. 처음에는 얼음조끼, 목 선풍기 등의 방안을 시행했으나 장점보다 단점이 더 부각되었습니다. 지자체는 그들의 요청대로 실질적인 휴게 시간을 늘리고 생수를 추가적으로 지급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선제적인 폭염 대책으로 지난해 온열 질환자 발생률이 7대 특광역시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위 취약계층 인구 비율이 높은 고령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온열 환자가 적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도심 곳곳에 녹지 시설과 차양막, 쿨링포구 등 온도 저감 시설을 설치해 직접적인 온도를 낮췄기 때문입니다. 쿨링포구란 미세한 물입자를 공기에 분사해 주변 온도를 낮추는 기술입니다. 안개와 같이 미세한 입자가 기화해 주변 온도를 5도가량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 여름철 폭염 대안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온도 저감 장치 외에도 노년층의 여름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시설과 과학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최초로 만들어졌다는 시민건강 놀이터는 어떤 곳일까요? 대구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곳은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쉼터이자 건강상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건강상담에서는 무더위 대처를 위한 수분 보충과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 꾸준한 운동을 통해 체력을 기르는 것 또한 중요한데요. 건강관리, 먹거리, 운동까지 더위를 피하고 숨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극복하는 과학적 접근이었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과 열대야에 취약한 이들을 위한 쿨링 제품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름철 생존템이라고 불릴 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위치한 중소기업에서는 고주파 기술을 이용한 넥쿨링 튜브를 개발했습니다. 제품을 직접 사용하며 업무를 보고 있는 직원들이 눈에 띕니다. 에어컨 없이도 시원한 기술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속적인 냉감 효과의 핵심에는 바로 PCM이 존재합니다. 주변의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특성을 지닌 기능성 화학 물질로 고체에서 액체로 녹는 과정에서 체열을 흡수해 시원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PCM은 원래 미한국 우주국 나사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로부터 우주 비행사를 보호하기 위해 개발한 기술입니다. 물보다 어는 점이 높아 빠른 냉각이 가능합니다. 급상승한 체온을 떨어뜨리는 특성을 지닌 이 제품,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운동선수들이 얼음찜질을 하다 보면 저온 화상이나 근육 손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결하고자 PCM 냉매 소재를 이용해 아이싱 제품을 먼저 만들었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이 강화되면서 정부에서도 온열 질환, 폭염에 대해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야외 작업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가볍고 냉기가 오래가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더위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제품의 개발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각오도 보여줍니다. 패션이나 침구업계에서도 폭염을 이겨낼 냉감 의류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 조사업체에 따르면 전 세계 냉감 소재 시장 규모는 2020년 19억 4천만 달러에서 2028년 30억 5천만 달러로 매년 5.8%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내 화학 섬유 소재 기업은 주로 침구용에서 사용되는 냉감 PE 섬유를 의류용으로도 활용했습니다. 높은 열 전도율로 피부에 닿는 순간 열 에너지가 빠져나가 차갑다고 느끼게 해주는 접촉 냉감 섬유입니다. 이 냉감 소재는 피부에 닿는 면에서 땀을 빠르게 흡수해 인체의 열을 빨리 증발시킵니다. 실제로 원단이 차가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열을 얼마나 빠르게 이동시킬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기술력은 침구나 옷을 넘어 다양한 분야에 접목되고 있습니다. 쿨링템에 숨어있는 과학적 원리를 떠올리며 올여름 현명한 소비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기후로 지구 평균 기온이 갈수록 높아지고 만성화된 폭염은 직접적인 인명피해와 경제 손실을 불러일으킵니다. 양식장이나 축산업, 수산업 등 모든 분야의 생산성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특수필름을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연세대학교 첨단과학기술연구단으로 폭염의 뜨거움을 막아주는 특수필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고방사 특성을 지닌 고분자 소재를 이용해 빛과 열을 동시에 조절하는 기술을 상용화했습니다. 아프리카 말라위에서 이 필름을 이용해 실제 작물 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결과는 농업 취약지의 극한 환경을 극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붙이기만 하면 서늘해지는 필름의 활용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온도를 매일 몇 도씩만 줄일 수 있어도 실제적인 에너지 절약의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폭염 횟수는 2002년 5.4일에서 지난해 30.1일로 20년 만에 무려 6배나 늘었습니다. 이 폭염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고 준비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폭염을 정확히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폭염연구센터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 30년간 고온 데이터를 살펴보면 6월 초순부터 9월까지 폭염이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에서는 50도가 넘는 이례적인 측정값도 나오고 있으며 이를 지구온난화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는 수많은 지역들의 기후와 상황, 해외 자료까지 모두 파악해 폭염 발생을 예측합니다. 폭염연구센터에서는 폭염 발생 확률을 10일 전부터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더 빠른 예보가 가능하다면 수많은 인명과 경제적인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폭염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합니다. 2020년 대비 폭염으로 인한 온열 질환자 수는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소방청은 예년보다 빠르고 길어진 무더위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5일 빨리 폭염 구급 대책을 가동했습니다. 최근 5년간 소방청의 폭염 대응 구급 활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온열 질환에 따른 구급대 출동 건수는 600여 건에서 2023년 3배 이상 늘었고 이송 인원 역시 비슷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출동 건수가 3,000건을 넘어서며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폭염 대응 구급차 안에는 어떤 장비들이 구비되어 있을까요? 얼음 조끼 및 전해질 용액 등 폭염 대비 물품이 있는데요. 구급차 출동 시 응급의료 공백 방지를 위해 전국 1,400여 대 펌뷸런스도 출동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과학적 지혜로 올여름 무더위를 잘 극복하기를 바라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링한 내용 잘 봤습니다. 영빈 학생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점이 가장 와닿았습니까? 네, 저는 무더위를 잘 달래야 할 동반자라는 표현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랬군요. 폭염이 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여름이 오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현상이잖아요. 폭염이 무서워 숨는 것이 아니라 먹거리, 운동, 쿨링 아이템 등 과학적 지혜를 활용해 함께 이겨내보면 어떨까요? 그 순간들이 모여 자신을 위협하던 폭염이 자신을 성장시켜준 인생의 고마운 동반자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예, 저도 함께 응원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학교 김영민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일 취임 한 달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첫 공식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전례 없는 빠른 시기에 연단을 없애고 질문자를 추첨하는 등 이례적인 형식으로 많은 언론과 국민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서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지난 3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을 맞아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네. 시기도 그렇고 형식까지 이전과는 다른 점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 역시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은데요. 먼저 관련된 보도들부터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취임 30일 만인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를 가졌습니다. 네. 이번 기자회견은 과거 대통령 기자회견과 비교할 때 형식이 크게 달랐습니다.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는데요. 매일경제, 동아일보 등의 보도에 따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대통령이 앉는 자리에 연단을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랬군요. 질문하는 기자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질문과 대답을 주고받는 형태를 통해서 격이 없는 소통을 하고자 하는 의도였습니다. 네. 회견에는 국내 매체 119곳, 외신 28곳 등이 참여했는데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반원으로 둘러앉는 타운홀 미팅 형태로 배치됐습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가 아닌 지역 언론인들은 벽면에 설치된 미디어 월을 통해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은 비교적 짧게 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물론 시간이 좀 길어지기는 했습니다. 또 이날 답변에선 이 대통령의 특유의 솔직함과 친근함이 화제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날 회견은 질문자를 즉석에서 추첨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죠. 질문 기회를 공평하게 주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사전 조율 없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세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전문가들의 평가가 긍정적이라며 전임자와의 비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비교가 될 것이라고 한 전문가의 말을 인용 보도했습니다. 그랬군요. 말씀하신 대로 이번 회견 질문자를 즉석에서 추첨하는 제비뽑기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네. 사실 요즘이 뭐 경제 위기 등의 어려움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기자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회견이었는데요. 네.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네. 이번 기자회견의 제목이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이 대통령에게 국민께서 궁금해하실 만한 또는 국민들께서 아셔야 할 내용을 제대로 질문하라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의 국정을 언론이 함께 책임지자는 말로도 풀이될 것입니다. 예. 기자는 질문하는 자입니다. 질문을 제대로 정확하게 해야겠죠. 물론 대통령의 현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질문에 날카로움을 갖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정말 구체적이고 핵심이 살아있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대체로 무난한 현안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이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AFP 기자의 질문에 더 집중했습니다. 대통령은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서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지금 알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는데요. 네. 기자들이 더 질문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경제 기자의 질문에 더해 이 대통령이 더 나서서 얘기를 했었죠. 예. 기자회견에 대해 많이 준비되어 있고 준비한 대통령에 비해 기자들은 다소 핵심적인 질문이 좀 부족했습니다. 질문은 공부를 해야 나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이제까지의 전문성과 상식이 많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바뀐 만큼 현 대통령의 국정에
대통령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통해서 국정의 어떤 부분이 긍정적인지 또는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공부하고 질문해야 합니다. 예. 남북 관계, 외교, 의료 사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으나 좀 더 구체적인 질문들이 있었다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더불어 정치적 목적, 또 프레임에 갇힌 질문들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핵심이 살아있는 질문을 통해 신뢰받는 기자가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렇겠네요. 자, 이번 기자회견 예정된 시간이 120분이었는데 그걸 네. 훌쩍 넘긴 열등 분위기 속에서 그야말로 뭐 다양한 수출이 이루어졌는데 일단 언론에서 특히나 주목했던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네, 시사저널, 매일신문 등에 따르면 이번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동안의 국정 성과로 비상경제점검 TF 가동, 또 30.5조 원 추경 편성,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정상외교 복원, 예. 국민 추천제를 통해 국민 주권 정부 발돋움, 3대 특검 통한 내란 종식, 또 대북 방송 중단으로 평화 복원 등을 꼽았습니다. 그랬군요. 향후 국정 운영 계획과 관련해서 민생 안정과 국민 생활비 부담 완화에 대해 면밀히 대처할 것을 언급했습니다. 예. 또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 발전,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한 코스피 5천 시대 준비, 여기에 국토 산업 균형 발전을 통해 모두의 성장, 재난 산업재해 재발 방지 위한 사회안전 매트리스 구축, 예. 농업 민생 4법 통해 농촌 희망 부여, 여기에 조속한 권력기관 개혁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랬군요. 언론은 주로 민생 회복에 전력하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예. 헤드라인의 대부분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30일 기자회견 민생 회복에 전력이었습니다. 예. 또한 여기에 부동산 대책, 주식시장 등에 대한 대통령의 의견에 집중하는 경향이었습니다. 민생 경제가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전 분야로 전문적인 시각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겠네요. 네, 취임 한 달 만에 이루어진 첫 회견이었던 만큼 정치권은 물론이고요. 국민들의 이목도 집중이 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반응 또 평가도 이어졌는데 언론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좀 했습니까? 네, 한국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과 관련해서 예. 국민 주권 정부가 펼칠 국정 비전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한층 높였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랬군요. 박상혁 수석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과 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국정을 실현하고 민생과 국민 안정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 대통령이 과거 내란의 역경을 빛의 혁명으로 극복한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바탕으로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바꿔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랬군요. 반면 MBC의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 대해 자화자찬으로 가득 찼다고 호평했습니다. 예.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성훈 대변인도 논평에서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뜨거운 자화자찬이자 자기 합리화라며 예. 협상 시간을 불과 닷새 앞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해 쌍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다는 점을 자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랬군요. 또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지금 필요한 건 쇼가 아니라 재판 앞에서 당당히 서는 상식과 책임의 정치라고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자, 이제는 꼭 기자회견 형태가 아니어도 SNS같이 대통령의 생각을 밝힐 수단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에 관심을 갖는 건 어떤 날것에 또 격이 없는 소통을 많은 분들께서 보고 싶기 때문일 텐데 그만큼 언론의 역할도 중요해 보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핵심이 살아있는 중요한 정책 같은 이 범국가적 질문이 좀 부족했습니다. 예. 또한 이 뽑기 형태의 기자회견인 걸 감안해도 중요한 사안에 대한 후속 질문 등이 없었습니다. 예. 민원성 질문이 많았다는 대통령의 얘기도 있었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은 국민의 공농장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질문 좀 다소 아쉬움이 남지만 기자회견 후 후속 보도 역시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예. 이번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정책 등에 대한 언론의 궁금증을 기획 보도하고 그런 보도에 대해서 시민들의 질문을 받는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취재원도 다양하게 해서 공부하고 전문성을 더 키워야 할 것입니다. 네. 대통령도 송곳 같은 질문을 기다릴 것입니다. 같이 국정을 책임진다는 마음을 가지고 각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문제의식, 관련 분야의 해외 동향 등을 살펴 심화된 전문성을 갖춘 기자의 송곳 같은 질문으로 예. 질적으로 우수하면서 국민적 이해도가 높은 기자회견이 되길 바랍니다. 네, 언론이 기억해야 할 내용까지 도움 말씀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정은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다음 주 시간 다시 인사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